39번 위험부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봤던 38번 개체과 같은 경우는 원시적 전부 불능이었죠. 근데 이 위험부담과 관련해 가지고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자,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했고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다. 그럼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일 때 누가 채무자예요? 매수인이 채무자죠, 그죠? 아니죠. 매도인이 채무자죠. 매도인이 채무자. 예? 예. 그죠? 벌써 잡으면 안 되잖아요. 매도인 채무자, 매도인. 매도인 쪽이 채무자죠, 매도인 쪽이. 물건 파는 사람. 파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매매 목적물 기준 판단.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채권자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물론 둘 다 채권 채무를 가지고 지고 있지만 이렇게 약속을 하죠. 헷갈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애시당초 이 매도인이 팔기로 했던 것이 예를 들어 뭐 주택일 때 주택.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 주택이 멸실됐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멸실이니까 이런 걸 후발적 불능이라 그러죠. 후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였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유효. 후발적 불능 유효. 자, 근데 이 후발적 불능에서 이렇게 주택이 멸실된 그 원인이 예를 들어서 뭐 지진으로, 뭐 천둥 번개로, 뭐 낙뢰에 의해서 그렇게 멸실됐다면은 이거는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저 채무자가 갑이에요. 채무자에게 귀책 있는 거 없는 거. 귀책 없어요. 그죠? 귀책 없다. 이렇게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 위험부담 법리가 되겠습니다. 자, 위험부담의 먼저 원칙은 채무자한테 귀책이 없으면서 채권자에게도 귀책이 없는 것. 즉, 둘 다 잘못이 없는 경우. 이때는 무슨 위험부담이에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여기서 적용되는 것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손해고 이 손해가 전부 다 저 채무자, 갑에게 부담되는 것입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갑은 을한테 주택을 팔기로 했지만 갑과 을 둘 다 책임 없이 주택이 멸실됐고 갑은 이제 주택을 팔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채무자 위험부담이죠. 그럼 멸실된 주택에 대한 손해, 그 손해가 갑한테 다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럼 갑도 채무를 면하고 을도 채무를 면하고 둘 다 채무를 면하죠. 자,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서는 둘 다 채무를 면하기 때문에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 상대로 해서 돈 달라고, 돈 가지고 오라고 이행 청구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죠.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냥 그로써 끝나는 거죠. 둘 다 채무를 면하면서요. 자, 근데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으면서 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리 채권자에게는 귀책이 있을 때 채권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 주택이 멸실돼 버렸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됐을 때 이때 적용되는 법리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죠. 그러니까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는 것은 채권자에게 위험, 손해를 다 부담시켜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예외에 해당되게 되면은 갑은 채무를 면하지만 을은 면하지 못하죠. 을은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채권자 너의 귀책으로 불능됐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 돈 달라고 이행 청구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는 거.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자료 보세요.
자, 먼저 원칙입니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자, 이거는 쌍무 계약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된 경우다. 그러니까 채무자에게도 귀책이 없고 채권자에게도 귀책이 없고 이 말이죠.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2번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3번에 나오듯이 쌍방의 채무가 공평하게 없어졌기 때문이죠. 갑도 채무를 면했고 을도 면했고. 4번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즉 을은 갑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권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자, 해제권 행사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하려면은 채무자한테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귀책이 있어요.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을 때 이때 적용되는 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죠. 이행불능. 여기에 해당됐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해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 거죠. 귀책이 있을 때, 그죠? 귀책이 있을 때. 지금 보고 있는 건 귀책이 없으니까 위험 부담 법리가 적용되는 여기서는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5번이요.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중도금은 돌려줘야죠. 반환해야 된다. 자, 내려갑니다. 2번 예외 채권자 위험 부담입니다. 자, 이거는 채권자에게 귀책이 있든가 아니면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됐을 때. 자, 이런 경우는 3번에 나오듯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만 채권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죠.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번이요. 이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 뭔가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부당한 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칙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하고 예외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의 공통점이 지금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서 동그라미 5번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에서 동그라미 4번이 공통점이죠. 뭔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다 뭐 하시라고? 다 반환하시라고. 그러니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하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하고 둘 다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있다 없다? 있다고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환을 해라. 요게 있다는 거죠. 둘 다 그래, 둘 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3번에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 변형물의 효력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가치 변형. 네.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토지를 팔기로 했어요. 토지를. 갑이 토지를 을한테 팔기로 했다. 그러면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토지가 수용됐어요. 토지가 수용됐다. 그럼 토지가 수용돼 버렸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토지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넘겨줄 수가 없죠. 그럼 무슨 불능이에요? 자, 후발적 불능이죠, 그죠?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으로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거죠? 갑한테 잘못 있어요? 을한테 잘못 있어요? 둘 다 잘못 없어요. 그죠? 수용된 거니까. 따라서 지금은 갑도 귀책 없고 을도 귀책 없기 때문에 이 토지 수용에서는 위험 부담 중에서도 무슨 위험 부담? 네, 맞습니다. 채무자 위험 부담이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법리가 적용되니까 갑도 채무를 면하고 을도 채무를 면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수용 보상금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만일에 효력을 주장한다. 그러면 물상대위라 그러죠. 근데 을은 저당권자가 아니라 그냥 채권자죠. 이 채권자도 가치 변형물 여기에 대해서 효력 주장을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대상 청구권.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청구권. 가치 변형물. 네가 토지를 못 넘기니까 보상금 가지고 오라는 거죠. 너 토지 못 넘기니? 수용됐어. 그래? 그럼 보상금 가지고 와라. 보상금 가지고 와라. 을은 토지를요. 갑하고 매매할 때 이 토지를 2억에 사기로 했어요. 2억에 이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는데 수용 보상금은 3억이에요. 배 아프죠 그러면. 을이 배 아프죠? 2억에 사기로 했는데 보상금 3억이죠. 자 그럼 이랬을 때 을이 대상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이 수용 보상금 3억을 빼가고 싶으시면은 갑한테 당연히 얼마를 주고 2억 줘야죠. 매수 대금 2억은 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대상 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돈을 빼가셔야죠. 보상금을요. 자, 다음 논점으로 가죠. 이제 40번으로 갑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전형적인 쌍무계약에서만 적용되는 법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립 요건부터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성립 요건은 당연히 계약이 쌍무계약이어야 돼요. 편무계약은 안 돼요. 자, 두 번째,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할 것. 세 번째 성립 요건, 상대방은 이행은 안 하시고 이행 청구만 하실 것. 이 세 가지가 성립 요건이죠. 자, 그럼 먼저 성립 요건 첫 번째부터 확인합니다. 쌍무계약이어야 된다. 기역,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려면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여야 한다. 기역에서 말하는 건 항변권 성립하려면 쌍무계약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니은이요. 쌍방 채무 중에서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 돼가지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죠? 변경이라 그래요. 예, 뭐라고 한다고요? 변경이에요. 질적인 변경, 양적인 변경. 네, 그렇죠. 질적 변경이죠. 질적 변경이에요. 기억나세요? 질적 변경.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합격해요. 대신 이제 알면 뻑일 수 있죠.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쌍무계약이니까 둘 다 채무를 지죠. 갑도 채무를 지고 을도 채무를 지고. 자, 근데 매도인 갑이 물건을 넘기기로 했는데 그 물건이 갑의 귀책으로 불능됨으로 인해서 기존 채무가 모습을 바꿨다는 거죠. 기존 물건 넘길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면 이게 질적으로 변경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질적 변경이 있을 때 갑의 손해배상 채무는 기존 채무의 연장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 갑의 손해배상 채무와 을의 기존 채무는 여전히 무슨 관계? 네,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니은이죠. 디귿이요. 당사자 쌍방이 지금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진 거죠. 그러면 별개의 약정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동시이행 관계가 되려면 별개의 약정이면 안 되죠. 같은 약정이어야죠. 같은 약정. 리을. 당사자가 변경돼도 채무 동일성 유지되면 제3자에게도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둘 다 채무를 역시 지고 있습니다. 쌍무계약이라서. 갑도 채무를 지고 있고 그리고 을도 채무를 지고 있어요. 둘 다 채무 지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갑이 예를 들어 사망하게 되면, 갑이 사망하면 갑의 요 채무, 갑의 모든 권리, 의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상속될 수 있잖아요. 상속. 자, 병에게 모든 것들이 상속이 되었다. 그러면 갑의 권리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의무도 전부 다 상속되겠죠. 그럼 결국 을하고 병 사이에서 여전히 무슨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예, 동시이행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자신의 채무 관련해서 그 결령관계에 엮여있는 병의 채무에 관해서 을은 이렇게 계약했던 갑이 아니라 제3자를 상대로 해서 항병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죠. 있는 거. 그죠? 갑에서 병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 채무의 동일성 인정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성립요건입니다.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 자, 여기서 채무가 변제기 도래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자는 항변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선이행 의무는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여기서 선이행 의무자를 누구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도금 내야 되는 매수인이야. 자, 갑이 매도인이고요. 자, 그리고 을이 매수인이죠. 이렇게. 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자,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고,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고, 자, 을이 갑한테 계약금 주고, 자,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날짜를 정하겠죠. 자, 선생님, 한 달 뒤에 중도금, 한 달 뒤에 중도금. 그리고 뭐 한 2주쯤 있다가 잔금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정했다는 것 자체가 잔금 지급일자에 맞춰서 주로 매도인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도금을 지급할 날짜, 요 날짜가 됐을 때는, 을이 무슨 의무를 지고 있는 거죠? 선이행 의무죠. 자, 선이행 의무죠. 선이행. 그럼 을은 여기서 항변해야 돼요? 그냥 중도금 줘야 돼요? 그냥 줘야죠. 중도금 줘야죠. 왜냐하면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의 채무가 지금은 변제기 도래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죠. 을의 잔금 지급일자가 돼야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하는 거죠. 아직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항변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항변권 행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을이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요 날짜가 돼야 되는 거죠. 잔금 지급일자가 되면 그때는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도래하기 때문에 양 채무가 이제 결령관계가 되죠. 그러면은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선이행 의무자가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예외가 있죠. 니은이 예외죠. 상대방의 이행이 재산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곤란하다. 상대방 재산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은 예컨대 파산 직전이라는 거죠. 파산하셨거나 파산 직전이거나. 그러면 내가 중도금을 줘야 되지만 어차피 파산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중도금을 꼭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이행 의무자라고 하더라도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불안의 항변권이죠. 이것이요. 또한 선이행 의무자의 이행지체 중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선이행 의무자의 이행지체 중, 그러니까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중도금 준다고 안 준다고? 안 준다고. 이행 지체하고 있다고요. 이행을 지체하다가 결국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것은 잔금 지급일자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항변권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도금을 안 내고 있었던 요 기간 동안은 을이 이행지체한 거예요? 이행지체 안 한 거예요? 이행지체한 거죠. 근데 잔금 지급일자가 딱 되면 그 이후서부터는 이행지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이행지체가 아니죠. 이때는 요 기간은 을이 선이행 의무자죠. 따라서 을이 중도금을 안 주는 건 지체입니다. 갑은 어차피 채무 변제기가 없고
근데 딱 잔금 지급일자가 되는 순간 상대방 갑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 이후서부터는 이제 똑같은 놈 되는 거예요. 을도 안 하고 갑도 안 하고 둘 다 안 하죠. 그러니까 이행지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요 기간 동안에는 내지 않은 중도금에 대해서 뭐가 붙겠어요? 예, 이자가 붙죠, 이자가. 근데 잔금 지급일 이후서부터는 이자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는 거죠, 안 붙는 거죠. 지체가 아니어서. 자, 세 번째 성립 요건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고 이행 청구만 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아주 자주 나왔던 판례가 나오고 있죠. 1회만 이행을 제공해서 상대방을 수령지체 빠지게 한 경우라도 그 밑에 줄 이행 제공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수령지체 빠졌던 상대방도 항변권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항변권을 없애버리고 싶으면은 이행지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계속해야 된다. 예? 죄송합니다. 이행을 계속해야 되겠죠? 혀가 꼬여서. 예? 자, 갑하고 을이 있는데 여기서요. 자,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에요. 이행일자가 정해졌어요. 이행일자. 야, 이 날짜에 이행을 하자. 이 날짜에. 야, 6월 2일이 좋겠다. 6월 2일. 6월 2일에 매도인은 물건 넘기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신 거죠. 자, 근데 이때 이행 날짜가 돼서 갑은 서류 가져가가지고 갖다 줬죠. 법무사한테. 법무사한테 서류 갖다 줬어. 그러면 갑은 이행 제공을 하신 거죠. 그럼 을도 나타나가지고 대금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갑은 했는데 을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하고 계신 거? 지체하고 있는 거죠. 지체. 수령 지체죠. 갑이 제공했음에도 을은 받지 않는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을이 현재 지체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을에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죠. 지금 누가 나쁜 놈이에요? 을이 나쁜 놈이에요. 을이 나쁜 놈. 갑은 이행했죠. 갑은 이행했죠. 근데 네가 안 하고 있잖아. 네가 나쁜 놈이지, 나쁜 놈. 에? 을 나쁜 놈. 여기서 갑이 을이 계속해서 안 나타나니까 이행 제공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집에 간다 그래. 집에 간다고. 그죠? 서류 들고 서류 두고. 에? 서류 들고 서류 들고. 제공했던 서류를 들고 집에 간다는 거죠. 들고. 그럼 서류를 들고 집으로 가버리면은 이행 제공 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뭐 처음부터 안 했든 하다가 말았든 안 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뭐 처음부터 수업을 안 들었든 듣다가 도망가시든 안 들은 건 똑같다. 안 한 것, 안 한 거. 그럼 이행 제공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갑도 안 하고 을도 여전히 안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을에게는 항변권이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을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이제 둘 다 똑같은 놈이죠. 둘 다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을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을을 지체 상태로 빠뜨리려면은 뭐를 계속해야 된다? 이거 계속해야죠. 요걸 계속해야죠. 이행 제공을 계속해서 해야 계속해서 얘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항변권을 계속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계속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계속 차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쁜 놈 만드는 거죠. 에? 나도 안 차려주고 이렇게 욕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요. 둘 다 안 하시면 에? 똑같다는 거죠. 제발 이해되세요? 안 차려주세요. 저는 잘 먹고 다니는데 저는요. 예, 전 잘 먹고 다녀요. 예,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잘 먹고 다닙니다. 예.
자, 그래서 둘째 줄에 보시면 이행제공을 중단했고 이행제공을 계속하진 않으시네요. 이러면은 수령지체에 한번 저 빠졌던 상대방 을에게도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정된다. 자, 효과 내려가세요. 소송 제기 전 같은 경우는 지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자, 소송 제기 후 확인하죠. 자, 기억에 나오듯이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해야 된다. 이 원용이 뭔 뜻이에요? 주장입니다. 주장. 소송 들어갔을 때는 항변권을 반드시 주장해야 된다. 주장.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죠. 주장해야 고려합니다. 니은에 당사자의 원용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상환급부 판결을 때리죠. 같은 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즉 누가 이긴 판결? 비긴 판결이죠. 그죠? 비긴 판결입니다. 이긴 자가 없는 판결이에요. 둘 다 해라. 이렇게 판결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항변권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지 못한다. 자동 채권 상계가 안 돼요. 네. 자동 채권 상계 안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고요. 갑과회사 매매 계약했고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에요. 자, 그러면 갑은 물건을 넘길 채무가 있죠. 자, 물건의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줄 채무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을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거죠. 양당사자 둘 다 채무 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갑이 물건을 안 넘기면은 을도 당연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을이 지급해야 할 대금이 1억이었던 거예요. 1억. 근데 을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은 매매 계약인데, 야, 기억나냐? 작년에. 야, 기억나냐? 작년에 우리 사이에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었잖아. 그러니까 소비대차 채권이 있잖아, 나한테. 1억이.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내가 줘야 될 돈도 1억이니까 이거 뭐 하자고 이거. 이거 뭐 하자는 거 이거. 퉁치자는 거. 상계 처리하자는 거. 상계 처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이러는 거죠. 야, 작년에 내가 빌려준 돈 1억 그거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물건만 넘겨 이러는 거죠, 을이.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런 거. 을이 여기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으로 해서 제멋대로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면은 소비대차 계약하고 매매 계약은 같은 계약이에요, 별개예요? 별개잖아요, 별개죠. 자, 별개고 상계해버리면은 갑이 매매를 통해 가지고 있었던 갑의 항변권. 네가 돈 안 주면은 나는 물건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갑의 항변권이 침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채권 상계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갑이 동의해주면 할 수 있겠지만 을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자동채권 상계하지 마라. 자, 들어갑니다. 3번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도 나와 있죠. 자, 한 개씩 보죠. 자, 먼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전세권 끝났을 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하는 거하고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그리고 전세권 말소 등기 의무. 당연히 동시이행 관계죠. 자, 2번은 임대차가 끝났다. 그러면은 임대인은 보증금 빼주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셔야죠. 예, 동시이행 관계. 3번하고 4번도 당연한 거죠.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 취소가 됐기 때문에 양당사자 부당이득 반환과 원상회복 의무 이런 것들 전부 다 동시이행 관계죠.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 계약입니다. 그냥 보통의 매매가 아니라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매매죠.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줄 게 아니라 설정된 저당권도 뭐 하셔야 돼요? 말소하고 넘기셔야죠. 자, 그러니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하고 저당권 말소 의무가 묶여서
이 두 채무가 묶여가지고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관계라는 것이죠. 자, 6번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인데 지금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소유권만 이전시킨다고 될 게 아니라 들어와 있는 가압류를 말소시켜야 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가 묶여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동시 이행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으로 4번입니다. 항변권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1번은 피담보 채권 변제하고 담보 물권의 말소입니다. 담보 물권을 말소시키려면은 변제를 먼저 해야죠. 돈부터 갚아야 되는 거죠. 여기 채무자가 있고 갑이 채무자, 을이 예를 들어 저당권자다. 그럼 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키는 거 하고 채무자가 지고 있던 그 채무를 변제하는 거 하고 이게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당권 등기 말소하라고 청구하려면 갑이 돈부터 먼저 갚아야죠. 그죠? 이게 선이에요, 선이. 예? 채무 변제가 선이행, 선이. 그래야 저당권 등기 말소시켜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리고요, 이게 만약에 저당권이 아니라 뭐 가등기 담보다, 가등기 담보다, 아니면은 뭐 양도 담보다. 가등기 담보권이나 양도 담보권도 내나 담보 물권이죠. 그러면은 가등기 담보권 말소, 양도 담보권 말소도 역시 채무자의 채무 변제가 선이행이라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맥락이 똑같아요. 자, 2번이요.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경료된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 자, 지금 임차권 등기를요, 그냥 등기를 한 게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서 등기한 거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서 임차권 등기했다는 거는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안 빼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해 놓은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거 말소시키려면 보증금 먼저 빼줘야죠. 그죠?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죠. 3번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이거 동시이행 아니죠. 자, 여기서 일단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무슨 의무예요? 부수적 의무죠. 그리고 돈부터 줘야 돼요? 협력부터 해야 돼요? 협력부터 해야죠. 협력부터 하고 허가가 떨어져야 효과가 생기겠죠? 그때 이제 돈 달라고 해야죠. 협력부터 먼저 해야 돼요. 협력의 선이행이죠. 자, 여기까지가 항변권이었습니다. 자, 이제 논점 41번으로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네. 안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추우세요? 누가 저희 리모컨 들고 있죠? 저한테 넘기세요, 리모컨. 지금 몇 도예요? 24도? 24? 26이요. 26으로 해주세요. 26으로. 자, 부탁드립니다. 26으로 0.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보겠습니다. 누가 1도 내렸죠? 범인은 이 안에 있겠죠. 그죠? 1도 내리신 분.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보겠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은 당연히 당사자 간의 약정을 통해 성립하죠.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그 당사자가 누구냐? 요약자도 있고 낙약자도 있고 수익자도 있지만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죠. 자, 그래서 주로 이 요약자가 매도인으로 나와요. 요약자가 매도인. 네?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이 낙약자 이렇게 나오죠. 낙약자. 자,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매매 계약이 있고 매매 계약.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갑이 을한테 물건을 넘기는 거죠. 네? 제가 매도인으로서 물건을 넘길 테니까 대금을 나한테 주지 말고 내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얘한테 대금을 요렇게 지급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 속에는 이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수익을 얻게끔 만드는 계약이죠. 이게 바로 제3자 수익 약관입니다. 제3자 수익 약관이죠. 이걸 가리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다시 보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놔두시오.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3자 수익 약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2번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수익자를 뭐라고 불러요? 제3자라고 부르죠. 그죠? 제3자 수익자를. 자, 그리고 이 제3자는요. 계약 당시에 반드시 현존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제3자가 태아일 수도 있어요. 태아. 태아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태아 사람 아니에요? 사람입니까? 태아 사람 아니에요. 태아 사람 아니에요. 민법에서 사람으로 안 봐요. 태아를. 태어나야 사람이에요. 태어나야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현존이에요? 현존 아니에요? 현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수익자 될 수 있다는 거죠. 될 수 있다. 네. 처음에 딱 1학년 딱 들어가면 요거부터 해요. 에? 태아가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공부하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냐? 학설이 많아요. 에? 뭐 수정설, 에? 뭐 착상설, 뭐 이렇게 많다고요. 에? 뭐 진통설, 진통설, 에? 일부 노출설, 에? 완전 노출 막 있다고요. 완전 노출설, 에? 독립 호흡설 이렇게 있다고요. 막 이렇게 완전 노출설이에요. 우리 판례 입장 완전 노출설. 완전히 노출돼야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일부 노출은요? 아니라 완전히 노출돼야 된다고. 완전히 힘을 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내려가세요. 자, 2번. 자, 제3자 수익 표시요. 자, 1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죠. 수익 표시가. 자, 제3자가 낙약자한테 수익 표시하죠. 수익 표시. 이렇게 수익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 제3자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의 수익 표시는 제3자가 가지는 그 권리의 무슨 요건이죠? 네, 발생 요건이죠. 취득 요건. 발생 요건이다. 수익 표시를 통해서 권리가 발생, 취득이 되는 거니까. 수익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죠.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은 갑과 을이 성립시키는 거죠. 예, 수익 표시하고 계약이 성립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니라 제3자 권리의 발생 요건이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요. 수익 표시는 낙약자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죠. 동그라미 3번이요. 낙약자가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죠? 아니, 선생님, 수익 표시 하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수익 표시 하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를 낙약자가 최고하죠. 여기서 답을 안 하시면 수익 표시 하시는 걸로 안 하시는 걸로 안 하시는 걸로 간주가 되죠. 답을 안 하면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은 수익 거절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자, 내려와서 3번입니다. 기본 관계하고 대가 관계의 흠결이 나오고 있죠. 자, 기본 관계가 뭔지, 대가 관계가 뭔지를 아셔야 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당사자 관계. 당사자 관계라고 하면은 이 요약자와 낙약자. 이런 이 당사자 관계를 무슨 관계라 그래요? 기본 관계. 이게 기본 관계죠. 자, 그런데 요약자하고 그다음에 요 수익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네, 대가 관계죠. 대가 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기본 관계입니다. 저 당사자 간의 기본 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죠. 자, 그러면 대가 관계라고 하는 건 당사자 관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는 거죠, 안 미친다. 따라서 낙약자는 낙약자을은 기본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요렇게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 무슨 관계 가지고 대항하는 거죠? 네, 기본 관계로. 요약자가 물건 안 넘기면 야, 갑이 물건 안 넘긴다. 그럼 나도 돈 줘요, 안 줘요? 돈 안 주고 대항하죠. 네? 돈 안 주고 대항한다. 자, 근데 반대로 낙약자는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제3자,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죠. 설령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을은 병한테 돈 줘야 돼요. 즉 대항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동그라미 1번은요. 기본관계 흠결. 이거는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대가관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가관계 흠결은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요약자도 그렇고 낙약자도 그렇고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즉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항 못한다. 자, 오른쪽 4번이요.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이때 해제는 제3자가 하면 안 되죠. 요약자가 하셔야죠. 제3자 수익자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할 수 없죠. 왜 못해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3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빠져야죠. 그죠? 제3자 빠지라 그러잖아요. 제3자 좀 빠져라. 예? 오지랖이 강하기 때문에. 예? 옆에서 이렇게 궁시렁거린다고요. 그럼 당사자 아니면 저기 빠지라 그러면 되죠. 당사자 아니면 빠지시라고. 예? 지금 낙약자가 이 낙약자께서 채무를 불이행하시네요. 그럼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는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약은 요 계약이잖아요. 갑하고 했던 계약. 그러면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 요약자가 해제를 해야 되는 거지. 요약자가 해제해야 되는 거지. 계약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감히 채무를 불이행해? 해제한다. 이거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고요. 해제 안 된다. 왜냐하면 너 제3자잖아. 너는 당사자가 아니잖아. 해제 못해요. 그러니까 제3자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자, 해제는 못하지만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해제는 못하지만 나는 돈 받을 권리는 있죠. 뭐는 할 수 있다? 예, 손해배상 그건 할 수 있죠. 나는 분명히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네가 돈 안 주니까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면은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죠. 제3자가.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 취소권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러나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3번이요. 기본 계약이 해제나 무효가 됐습니다. 기본 계약이 끝났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낙약자 측에서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이미 대금을 다 지급하였어요. 자, 이게 돈 가져가세요. 이게 돈 줬죠. 이렇게. 돈 다 줬다 이렇게.
근데 그러고 나서 이 계약이 뭐가 됐다고요? 해제나 취소로 무효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제3자를 상대로 내가 지급했던 그 대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은 이 청산의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산의 문제는 갑하고 을하고 해결하시라고요. 니네끼리. 이미 그 돈이 제3자한테 건너갔다면 제3자한테 돈 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따라서 을은 돈 달라고 병한테 청구하지 말고 누구한테? 갑한테 청구해야죠. 돈 달라고. 네, 그게 지금 동그라미 3번이에요. 낙약자는 수익자에 대해서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내려갑니다. 자, 5번에 보시면은 수익 표시 후 효력이 나오죠. 자, 수익 표시라는 걸 통해서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죠. 2번이요. 이 경우 당사자 합의로 수익자 권리 변경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익자 권리가 이미 취득이 돼버렸기 때문에 안 되죠. 자, 그리고 합의 해제를 한다고 해도 수익자 권리에는 영향이 없어요. 지금 수익 표시한 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취소권이나 해제권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차고, 사기, 강박 있었다. 그럼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42번 법정 해제 나오고 있죠.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